네, 주말을 맞아 여야 대선 주자들 각지를 돌면서 민심을 재차 다잡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서로의 의혹으로 직접 화력전을 펼친 가운데 나머지 주자들의 견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일단 설화를 막기 위한 레드팀을 가동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정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야 대선 주자들이 주말에도 전국을 돌면서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선두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중원 민심을 잡는 데 이어서 강원, 인천까지 동서를 가로질렀고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후보는 광주에서 열리는 고 김홍빈 대장 연결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당내 경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지역 민심을 잡는 게 경선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지역 민심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데요. 하나는 전체 여론조사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 순회 경선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지역 순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굉장히 지역 민심은 중요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 그러니까 9월 4일부터 첫 지역 순회 경선이 이루어지거든요.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첫 지역 순회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된다면은 전체 앞으로 남은 판세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다면 이재명 대세론이 계속해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에 역전을 해버린다든지 또는 뭐 박빙의 지지율 싸움을 보인다면은 전체적인 또 파란이 예고가 될 수 있고 또 제3의 다크호스가 부상이 된다면은 그 또한 또 파란이 예고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이낙연 그리고 나머지 4명의 주자들도 지역을 사사치 흔들면서 훑으면서 이렇게 지역 민심에 잡기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 민심이 당내 경선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고 박 전 대변인께서 역시 같은 생각이시죠? 같은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경선은 호문, 그러니까 호남과 친문 세력이 어떻게 지지를 하느냐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요. 지금 현재 쭉 보면은 전 호남에서는 과거에서도 쭉 보다시피 전략적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호남 출신은 아니지만은 전 외부에서 이길 후보를 선택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줬는데 지금까지도 호남에서는 여전히 이제 이길 후보를 찾고 있는 듯한 상황인 거고 이에 따라서 각 주자분들이 이제 구애 작전을 하고 있어서 지역을 돌아다니는 이 지역 민심 파고들기 전략이 1위 후보와 나머지 후보가 이렇게 차이를 보이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뭐 경상도 지역 거쳐서 지난 주말에 이제 강원도, 인천까지도 다니고 나머지 후보들은 이낙연 후보는 물론 경주를 다녔습니다. 다만 다시 광주 지역을 찾게 되는 이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죠. 말씀 백 교수님 주신 것처럼 9월 중순, 10월 초쯤 있는 지금 그 민주당 선거인단 모집 이 2차, 3차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파란 내지는 뭐 역전 현상도 나타날 텐데 그 지금의 이제 움직이고 있는 제 후보들의 움직임들이 그때 당시 이제 선거인단 투표 2차, 3차 결과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후보들이 열심히 지역을 훑고 있는 거로 분석이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사직 사퇴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또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김두관 의원은 합법이다라며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고 또 야권 후보로 제주지사직을 사퇴한 원희룡 후보는 경선 패배를 대비한 보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법적으로는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또 경선에 나가는 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3개월 전까지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나갈 사람은 3개월 전이니까 12월 9일까지는 지사직을 사퇴해야 될 그런 이제 법적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또 법적인 문제는 더더욱 아니고 결국 이제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럼 이제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왜 사퇴를 했고 그러면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왜 유지를 하고 있느냐. 결국 이제 본인들이 내세운 명분은 다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이제 속내는 다 정치적인 셈법이 다른 거죠. 예.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만둬야만이 이 경선에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이제 제주도 하면 좀 변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지지율이 뭐 1% 안팎의 굉장히 미미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또 본인 같은 경우에 이번에 기회가 없더라도 차차기까지 염두에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사직을 지금 빨리 던진 그런 상황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반면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역이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지사직을 유지할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실한 행정적인 그런 이제 집행력을 보여줄 수 있다.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최근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 가지고 설왕설래 논란이 많이 있었고 결국 이제 88%까지 지원하자라고 결론이 났지만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 경기도민 다 지원하겠다. 라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유지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각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공방으로 몰고 가는 거는 제가 볼 땐 바람직하지 않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 경선 주자 가운데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지사직을 사퇴해라 또는 경선 후보직을 사퇴해라. 라는 얘기는 너무나 부적절한 그런 주장 같고요. 더 나아가서 현재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재명 지사가 직을 유지한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얘기까지 한 것은 경선 관리의 중립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래서 경쟁자인 김두관 전 지사죠. 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법적으로 합법이고 그리고 정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왜냐? 내가 과거에 한번 지사직을 사퇴해봤더니 그때는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는데 왜 이제는 지사직을 사퇴 안 한다고 또 비난하느냐. 그럼 이제 민주당의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냐. 라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 문제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옳고 그름의 문제로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법적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직을 유지했을 시 정치적으로 앞으로 유불리가 있을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원칙적으로는 법 취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90일 전 사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12월 9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3선 연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민들 그다음에 유권자들 실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경기도의 인구가 지금 한 1,300만 명 정도.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 규모만 해도 한 20조 원이 가까이 되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논란 얘기하면서 기본소득에 관한 예산 집행액만 38억이다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대선 경선 레이스를 하면서 그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양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는 이 그 지사직을 계속 유지하려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일반적인 정치인보다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저렇게 제한 규정을 뒀다. 그렇다면 본인은 스스로 그럼 공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전 지사직을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옳고 그름 이전에 저는 동의는 합니다마는 공직을 쳐다보는 자세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라는 그 막중한 자리를 유지를 하면서 과연 이렇게 중요한 대선 경선 레이스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양쪽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으면서 이 경제 상황도 어렵고 코로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그게 옳게 될 건가. 좀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이재명 지사 휴가를 내고 지방을 많이 순회하고 다니시는데 그리고 행정체계 보면은 다 위임 전결 규정이 있어요. 지사가 안 계시면 부지사가 전결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국과장들이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같은 행정체계상 도지사가 계속 부재다라고 할 경우 경기도 도정이 과연 옳게 가고 있을까?
제대로 적시에 결제가 이루어져서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재명 지사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유권자들이 결과적으로는 판단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뭐 지금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각 캠프에서 TV 토론 준비 한창인 상황인데요.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뭐 이미지 트레이닝을 받기도 하고 실전처럼 리허설만 2시간을 쓰기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은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양강 체제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4인에 대해서 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가장 좋은 전략은 TV 토론에서 존재감을 보이는 거예요. 예.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새몰이도 할 수 없고 대민 접촉도 열심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칫 이제 잘못해서 대민 접촉을 무리하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에 조기에 입당하면서 의원회 간 방문하면서 103명의 소속 의원들을 순회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확진자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지금 자가격리에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무리하게 대민 접촉을 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TV 토론을 통해서 확실한 자신의 국가 운영, 비전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정책을 보여준다면은 이게 가장 좋은 제가 볼 때는 경선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특히 이제 요즘 2030 세대들 같은 경우는 직접 스킨십을 보다는 SNS를 통한 그런 여론에 굉장히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TV 토론 통해서 또 그 부분은 뭐 짤방으로 만들어서 SNS 상에 공급을 한다면은 가장 좋은 선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지금 이제 굉장히 네거티브 공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파지티브한 자세가 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인 난제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일자리 문제, 코로나 방역 문제, 그리고 청년 문제, 부동산 문제, 뭐 한인 문제, 굉장히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 그리고 방안을 제시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추격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굉장히 네거티브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고문단들도 지금 선을 넘고 있다. 예. 금기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또 하나는 이제 지역주의 관련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선을 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파지티브한 그런 방향을 제기하면서 민주당 경선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3, 4, 5, 6위 중에 누군가가 보여준다면은 그 사람이 좀 주목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제 이재명 지사의 뭐 음주운전 논란한 추가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뭐 1회로 끝났고 또 하나는 뭐 지사직 사퇴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김두관 후보가 굉장히 좀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 좀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안타깝게도 사실은 뾰족한 전략이 없는 게 후발주자들, 추적자들의 입장에서는 상황일 거예요. 근데 예. 우리가 민주당 예비 경선 과정에서 봤지만은 사실은 예비 경선이 진행될 당시에는 국민적 관심이 이렇게 높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예비 경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판이 약간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1강 2중 구도에서 2강 1중 구도로 변하면서 판이 바뀌면서 사실은 국민적 관심이 조금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민주당 경선도 굉장히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후발주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판이 바뀌지 않는 한 사실은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비 경선 구도에서 이재명 대 반 이재명으로 보였던 구도가 지금은 굉장히 복잡한 다차원의 구도로 보이는 양상이 이 판을 바꾸기 위한 각 후보들의 노력 때문에 생긴 거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민주당 경선이 이재명 후보만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그다음에 각자 후보들이 다 굉장히 다차원적인 공격 방식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판을 좀 바꿔야 무언가 후발주자로서 룸이 생기지 않느냐라는 전략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안타까운 점이지만은 이 정책 대결의 딜레마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국가적인 문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면 좋은데 사실은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순간 현재 있는 청와대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경선의 가장 큰 지지세 호남과 친문
여기에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 대결로 무난히 넘어가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정책에 대한 이슈를 비전을 국민들한테 제시하기도 굉장히 제약적인 요건이 있다. 그래서 후발주자들, 추격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판을 바꿀 만한 이 전략을 통해서 이 전체를 바꿀 만한 뾰족한 수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렇게 당내 경쟁이 이렇게 심화되는 가운데 또 한편으론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후원금 뇌물 의혹에 대한 맞불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윤 전 총장은 이 지사의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을 부각을 했고 이 지사는 이에 맞서서 또 윤 전 총장 부인의 코바나 컨텐츠 후원 의혹 이거에 대해서 반격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둘의 맞불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죠. 왜 싸움을 걸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되는 설화 때문에 최근에 지지율이 굉장히 위기, 하락세를 맞고 있어요. 10%대까지 지금 갤럽 여론조사 결과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이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본인과 대립각을 이재명 전 지사를 때림으로 인해서 세우겠다. 그래서 양강구도를 만들므로 인해서 이 위기를 탈출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별로 좋은 전략 같지는 않아 보여요. 가장 좋은 전략은 본인의 설화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의 성남 FC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했어요. 근데 이 의혹 제기의 논리가 너무나 비약적이에요. 무리가 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 FC 구단주까지 성남시장이 겸하고 있거든요. 당시 이제 6개 기업으로부터 161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을 했는데 이것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미르스포츠 또 K스포츠 재단과 이게 똑같은 구조다. 라면서 뇌물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없어요. 그러나 최순실 박근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다라고 이미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무리하게 뇌물 의혹까지 몰고 가면은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합리적인 그런 사고의 소지자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를 제가 볼 때는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은 지금 정치를 마치 검찰 수사하듯이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의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만약에 이런 주장이 정당하다면은 본인이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또 우리 검찰총장 시절에 그럼 뭐 했냐? 그럼 이거를 봐주기 했냐? 라는 그런 의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스스로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악성 특수부 검사다. 라면서 이제 반격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검찰 개혁까지 주장하면서 특히 이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코바나 컨텐츠 그 기업의 협찬금 문제가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반격을 했는데 1, 2위 또는 뭐 양강 구도에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이 좀 보다 생산적인 경쟁으로 국민들에게 좀 선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윤 전 총장의 뭐 어떤 탈출 전략에 있어서 이런 공방에서는 윤 전 총장이 유리할 게 없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또 당내 지도부와 마찰 좀 논란이 있으면서 앞으로 윤 전 총장이 좀 어떤 전략을 구현해 나가면 좋을지 이 부분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지지율로 모든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국민의힘 입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지율이 답보 내지는 하락을 보였다가 이제 입당 이후에 잠깐 그 컨벤션 효과를 보였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지난주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상당폭으로 많이 떨어진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서울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상당폭 떨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 보수층이나 중도층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도 4월 7일 재보선 이후에 정권 교체론이 굉장히 우세하다가 현재는 그 비율이 당시 55%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정권 교체가 더 바람직하다라고 답변했던 게 47%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보이거든요. 당
당 문제 그다음에 윤 후보 모두 다 지금 지지율이 답보 상태 내지는 하락을 보이는 거를 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서로 간에 공방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삿바 싸움들이 결국에는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당 지도부와의 갈등이 너무 노정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그다음에 개인이 지금 입고 있는 여러 가지 설화들 뭐 최근에는 레드 팀도 만들고 그다음에 당분간 지금 휴가를 가면서 냉각기를 좀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후에 8월 말 경선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여하이 이거를 좀 제대로 만드느냐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오롯이 개인의 능력, 그다음에 개인의 판단, 그리고 캠프의 역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바로 얼른 잡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캠프 내에서도 그다음에 후보 자체도 좀 준비를 좀 많이 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각종 설화를 좀 막기 위해서 윤 전 총장이 레드팀을 가동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 경력이 함께 길지 않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 노련미를 갖추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8월 말 경선 버스 출발 전에 이거를 좀 보완을 할 수 있을지 두 사람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 그 결론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8월 말이라고 하면 벌써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본인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굉장히 현 정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적 혐오감이 높은 그런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정치 영역이라는 게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따라서 오랜 내공이 좀 필요한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 지금 정치에 들어든 지가 뭐 한 달도 안 된 또는 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뭐 한 4-5달 됐죠.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과연 준비된 그런 정치인인가 특히 이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최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퀘스천 마크가 들고 있는 상황이죠. 더구나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일일 일설화 같은 거는 이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받은 발언은 여러 가지 뭐 대구 밀란이라든지 주 120시간 발언이라든지 뭐 건강한 페미니즘 이런 발언도 있지만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사실 자체를 틀리게 얘기를 했어요. 폭파 사고가 없었다,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폭파 사고도 있었고 방사능 유출도 있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무리한 주장을 했는가? 결국은 문재인 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대만을 고집하다가 이런 이제 무리한 설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본인의 행보에 위험한 지금 신호를 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답변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할 수만 있다면 잘 안 되겠지만 빨리 좀 준비를 하고 레드 팀이 됐든 무슨 팀이 됐든 이런 설화를 방지하지 않는다면은 윤석열의 가장 큰 적은 윤석열이다라는 그런 비난.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가장 큰 적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저도 우려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일단 국민의힘의 일단 경선 구도는 뭐 여의도 신참 정치인 2명과 백전도장 3명으로 좀 압축되는 모습인데 저희가 민주당 경선 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 경선 얘기는 하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요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은 지금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막상 이제 본격적으로 TV 토론에 들어가게 된다면 내공에서 분명히 다른 3명의 정치인과 좀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날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국민의힘 경선은 8월 말부터 시작이 돼서 9월 초에 8명의 후보로 1차 컷오프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다시 4명의 후보로 이제 컷오프가 이루어지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굉장히 많은 TV 토론들이 있는데 앞서 민주당이 예비 경선 얘기했지만 당초 있었던 1강 2중 구도가 지금 2강 1중 구도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게 TV 토론을 통해서 사실은 일어났어요. 근데 민주당 후보들은 그래도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제 후보들이 다 마찬가지지만은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 후보는 지금 1, 2위를 달리는 후보가 공교롭게도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후보들이고 나머지 국민의힘 기존에 있었던 후보
들은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그렇죠. 후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선이 시작이 되고 TV 토론이 시작이 되면서 저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후보도 최 후보도 굉장히 이에 대한 준비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지지율은 어쩌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이것은 오로지 후보와 캠프의 몫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히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지금 당내에 있는 많은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제 후보들도 TV 토론과 이 지지율 변화에 많은 전략들을 쏟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9월, 10월 가면서 국민의힘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과 그다음에 이에 따른 국민적 관심들을 받게 될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TV 토론이 시작되면서 앞으로 지지율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치권 소식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